이 동전은 25만 파운드입니다. 25만 파운드면 한화로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동전의 정체는요. 퀸 앤 비고 5 기니라는 명칭을 가진 보물이었습니다. 세상에 20개밖에 없습니다. 단 20개밖에 없는 진짜 보물이었던 거고요. 이야, 대단하네.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 17회를 공개합니다. 가는 김에 가자고. 잘 가는구나 오늘. 야, 매의 눈이네. 나 진짜 내가 매의 눈이야. 엄마 얘기하고 동생 얘기까지 했는데 정말 죄송스럽네요. 아니, 모르죠, 대성스럽. 평작을 명작으로 만드는 우리나라 영화 관객들의 고퀄러티 눈썰미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소위 초대박을 터뜨린 영화 첫 번째는요 바로 SF의 정석 인터스텔라입니다. 2시간 49분이라는 세상 긴 롱롱 러닝타임에 상대성 이론, 웜홀 등등 듣기만 해도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에서만 무려 약 1,03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은 초특급 흥행 영화인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북미 지역을 제외한 해외 총 수익은 약 4억 8,710만 달러, 한화 약 5,700억 원을 기록했고요. 한국 수익만 약 6,897만 달러, 한화 약 810억 원으로요.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상 해외 수익 1위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유독 한국에서 독보적이었던 인터스텔라의 폭풍 인기에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힘이 크다고 합니다. 자, 역대 박스 오피스 랭킹 60위권에 그의 전작들인 다크나이트, 인셉션까지 오른 것만 봐도요. 한국인들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얼마나 믿고 보는 감독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요. 자, 또 국내 영화 평론가들은요. 인터스텔라의 인기를 가족애로 꼽기도 했는데요. I'm coming back. 아이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우주로 떠난 아버지와 그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리는 기승전 가족애라는 코드가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아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 번째 영화 2014년 가을 대한민국 온 거리에 Please Don't See 이게 로스트 스타즈입니까?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비긴 어게인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국내 영화 명량, 해적 등에 밀려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영화를 본 일부 누리꾼들이 호평 일색인 영화평을 남겼고요. 이 입소문이 퍼져 개봉 한 달 만에 상영 관수가 2배. 그 결과 최종 관객 집계는 총 342만 8천 명에 육박했고요. 북미 시장을 제외한 세계 흥행 수익 약 4,729만 달러 중에서 무려 2,587만 달러, 절반이 넘는 수익을 한국에서 창출내기에 이릅니다. 대박. 그야말로 영화의 절반은 한국에서 벌어갔다는 얘기죠. 와. 또 영화 흥행과 함께 비긴 어게인의 OST는 메롱의 해외 영화 OST 순위에도 무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통으로 싹쓸이하게 됐어요. 와. 위플래시도 보셨잖아요. 위플래시도 뭐 그것도 거의 보면 인디 영화인데 한국에서만큼 유독 성공을 했잖아요. 입소문이 또 많이 났고 예. 한국 시장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됐다는 게 너무나 뿌듯한 게 예전에는 할리우드 스타들 아시아 순회하면 그래, 일본만 찍고 갔어. 일본만 찍고 갔어요. 그렇지, 그 조금만 오면 한국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반드시 우리나라부터 오는 영화도 있고요. 외국 뮤지션 중에 한국에서 와서 공연을 해본 사람은 이제 일본 안 가고 한국 온대잖아. 반응이 다르 관객 반응이 다르구나. 리액션이 달라요. 엄청난 떼창의 감동을 받고. 그럼 그 역동적인 힘이 있어. 예.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 16입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뒤에는요. 늘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 바로 판권을 두고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는데요. 2006년 작가 맥스 브룩스의 소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당시 이 소설이 출판되기도 전이었지만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흥행 보증 작품으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쫙 퍼져 있었습니다. 배우를 넘어 제작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던 두 할리우드 스타도 이 소설의 판권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정체, 바로 브래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이 소설의 판권을 두고 일명 할리우드 워의 서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영화가 뭐냐? 2013년에 개봉한 좀비 재난 영화 월드 워 Z입니다. 초반 분위기는 당시 대형 배급사 워너 형제들과 계약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제작사가 유리한 듯 보였어요. 여기에 브래드 피트가 판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작권만 의논을 했지만 직접 주연을 맡겠다라는 의견까지 필요가 하게 됩니다. 아, 좋네. 결국 승리의 여신은 브래드 피트와 제작사 계획 B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요.
전에 제작한 작품들이 흥행해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브래드 피트는 이 영화로 전 세계에서 한화로 약 6,304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자가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로부터 약 1년 뒤 2007년 미국 금융산업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인물 조던 벨포트 회고록의 영화화 판권을 따기 위해서 또다시 브래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새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과연 할리우드 판권을 두고 벌인 2차 대전에서 승리의 영광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번엔 디카프리오의 차지였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요, 월드워 Z와 같은 연도에 개봉한 The Wolf of Wall Street입니다. 만약에 주연 역할을 갖고 싸웠다면 이 두 영화의 주인공이 뒤바뀔 뻔도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안 바뀐 게 참 다행이네요. 근데 디카프리오가 또 좀비랑 싸우는 것도 괜찮고. 아니, 브래드 피트가 좀 아빠 같고 광기 어린 또 약도 하고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역할에는 디카프리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보면 좀 개인적으로 영화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 이번엔 15위입니다. 하나 나왔어. 이타 쌍피. 에이, 흔히 미술품 도둑 하면요, 영화의 한 장면들이 생각나죠. 진짜 현실의 미술품 도둑은요, 훤한 백조 대낮에 더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 말도 안 되는 실화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려 6년 동안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을 넘나들며 미술관과 박물관에 있는 2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절도한 간큰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스테판 브라이트비저입니다. 그는 루브르 미술학교 입학에 실패한 뒤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미술 독학을 해왔는데요. 1995년 프랑스의 한 미술관에서 첫 그림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액자에서 그림만 칼로 이렇게 오려내서 훔쳤는데 이게 그만 손쉽게 성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품을 훔치는 것이 의외로 쉽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스테판은 경비가 어수란 지방의 미술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원화만 도려내서 코트나 가방에 숨겨서 유유히 미술관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후 매일 세련된 옷에 으리으리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수집가 행세를 하면서요, 완전 범죄를 꿈꾸며 절도 행각을 계속해서 벌였는데요. 그의 바람은 장장 6년 만인 2001년 스위스 루체른의 한 미술관에서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스테판은 이곳에서 작품을 훔치고 며칠 후 다시 그 미술관을 찾았다가 그를 알아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잡히게 됐고요. 스테판이 체포된 후에 그동안의 절도 행각이 뉴스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는데요. 6년 동안 그가 상습적으로 훔쳤던 작품 수는 무려 239점. 대단하네. 이 훔친 수백여 점의 작품에는 16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최초 농민 화가인 브레겔뿐만 아니라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대가 와토 등의 그림이 포함돼 있고요. 총액을 굳이 금액으로 환산을 하자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675억 원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그런 게 칼로 막 도려내줬다니까 더 마음이 더 아니, 찢어지는 경비를 얼마나 허술하게 한 거야? 아무튼 이제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해요. 스테판이 검거가 됐을 때 어머니가 아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림은 찢어서 버렸고요. 귀공속 등은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아, 뭐야. 그래서 그가 훔쳐간 작품들과 유물의 3분의 2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또 지난 2010년 파리 시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던 명작 5점이 한꺼번에 도난당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술렁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도난당한 작품들이 앙리 마티스의 목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부채를 든 여인, 이렇게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한화로 6,258억 원입니다. 이 세계적인 명작이 사라졌다는 게, 그래서 누구나 그 박물관을 가면 사실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게 그렇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후 인터폴의 협조하에 도난 작품들과 범인을 찾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6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실마리 하나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폴에 등록돼 있는 전 세계의 도난 미술품 약 3만여 점 중에서 회수가 되는 작품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 기자가 읽은 그 기사 하나 찾았잖아요. 그 찾은 게 대단한 거예요.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 13위로 넘어갑니다. 아유, 나는 대체 언제 로또가 되는 거요?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로또보다 더 빠른 길은 이걸지도 모르니까 눈여겨보세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던 제시 로네바움 씨. 오래전 그가 벼룩시장에 갔을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 가져가. 1,000원이야, 1,000원. 아주 싸게 주는 거야. 아이, 뭐 나이가 빠진 걸 뭐 이게 1,000원씩 받아. 더 깎아줘요 좀. 에이.
아, 그럼 500원만 줘.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가격 흥정에 성공해 50센트의 그림을 사가지고 온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늘 집에 있던 그 그림을 보는데 바로 그림 하단에 적혀있는 팔렛 앤 치즐 클럽 1910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런 즉시 그가 믿던 굿땡에 이 문구를 검색을 해봤어요. 이후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봤다! 그게 뭔데요? 팔렛 앤 치즐 클럽은 1895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예술가들의 모임입니다. 그가 단돈 50센트를 주고 샀던 이 그림은요. 20세기 초 미국을 대표하는 모더니즘 화가 윌리엄 빅터 히긴스를 포함해서 당시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화가 7명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를 그려 완성한 특별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와. 이 작품이 적어도 10만 달러 정도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었으니까요. 50센트가 10년 후 20만 배가 된 1원이 된 거죠. 우와. 이렇게 50센트를 주고 산 그림으로 억소리 나는 행운이 찾아왔다면 자, 이번엔 5달러의 기적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요. 미국의 테리 호튼 여사인데요. 그녀는 1991년 한 중고 물품 가게에서 7달러짜리 추상화를 깎아줘. 집에서 그냥 타트나 던지려고 그래. 그냥 그거 맞추려고 그러는 겨. 그래서 졸라서 5달러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 그림을 한참 뒤에 다시 판료량으로 중고 물품 판매점에 가져갑니다. 이 그림은요. 잭슨 폴록의 작품 같아 보이는데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참고로 잭슨 폴록은요. 1940년대부터 커다란 캔버스 위로 물감을 흘리고 껴얹고 튀기고 몸 전체로 그림을 그리는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그림에서 발견된 지문이 런던의 유명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소장한 잭슨 폴록의 작품 속 지문과 동일하고 말도 안 돼. 또 잭슨 폴록의 작업실에 눌러붙어 있던 안료와 호튼 여사가 산 이 그림의 안료가 동일할 뿐 아니라 또 잭슨 폴록의 대표작 넘버 5와도 꽤 비슷한 패턴의 그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예술연구재단에서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품과 100% 맞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그림이 진품으로 판정이 난다면 우리 돈으로 1,167억 원이 넘는 그런 값을 받게 되죠. 과연 5달러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One of these days, I'm gonna say, neener, neener, neener. I told you so.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펼쳐진다.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 11입니다. 할리우드의 명작 반지의 제왕 엑스파일. 다다다다다다다. 뭘 더? 스칼리? 프리한 엑스파일의 보컬리예요. 오늘 할리우드의 명작 반지의 제왕. 그 베일에 가려진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어요. 76회 아카데미에선 시리즈 3편은 무려 11개 부분 수상을 차지. 참고로 이 기록은요. 역대 아카데미 영화상 최다관왕 작품으로 꼽히는 기록입니다. 국내에서만 2,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희대 판타지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 반지의 제왕. 따라라라라라. 자, 엑스파일 첫 번째. 반지의 제왕 판권은 약 10,000파운드, 1,400만 원이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요, 잘 아시겠지만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 소설의 원작자인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은 잠투정이 심한 아들이 꿀잠에 들 수 있도록 쓴 자장 소설입니다. 자, 그렇게 탄생된 이 작품은요, 전 세계에서 1억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요. 그런데 영화에 관심이 1도 없던 톨킨은요, 영화 제작자인 사울 자이언츠에게 1976년에 이 소설을 영화 판권으로 판매하면서 10,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1,452만 원에 안 돼. 훌러덩 넘겨버렸던 거죠. 자, 그로부터 40여 년 뒤 이 1,452만 원을요. 전 세계적으로 영화 상영 수익만 약 30억 달러, 3조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엑스파일 두 번째. 희대 판타지 의상을 만든 땡땡 부대. 자, 반지의 제왕 감독 피터 잭슨의 디테일 갑인 성격은 영화 속 소품 의상들만 봐도 소름 끼칠 정도라고 합니다. 영화 속 칼, 방패도요. 실제로 옛 중세 기사들의 무기 등을 제작했던 스페인 톨레도에서 오리지널로 직접 제작을 했는데요. 대박. 더 소름 끼치는 건 갑옷 위에 덧대는 천 보호대를 만들기 위해서 에미야, 눈이 침침하구나. 뭐야? 할매 부대입니다. 어. 자,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있는 웰링턴 뜨개질 클럽의 70대 할매 부대들은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무려 15,000님의 엑스트라 의상 900벌을 손수 뜨개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짜투리 왕왕왕왕왕 엑스파일 다다다다 엑스파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빗들이 사는 마을 초록 언덕 안에 앙증맞은 집들이 콕콕 숨어있던 샤이어 마을 기억하시죠? 이 마을이요 CG 세트가 아니고요 실제 만든 마을입니다. 저건 비싼 동네요. 당연히 CG일 거라고 생각해요. 유사함이 있죠.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 9위 공개입니다. 렘브란트 초상화의 억울한 누명. 빛의 예술가로 불리며 야경, 니콜라스 툴프박스의 해버 강의 같은 수많은 걸작을 남긴 화가 네덜란드 대표 화가입니다. 렘브란트 판 레인인데요. 렘브란트의 불의 명작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런데 지난 2007년 10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경매장에서 그의 자화상 웃는 렘브란트가 출품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감정 결과날. 기대에 찬 사람들 앞에서 감정사가 던진 이 한마디는요. 이 그림은 가짜입니다. 아이고. 였습니다. 정말 허무하게도 감정사의 한마디에 위작 결론이 났고요. 하지만 옛말에 깨진 그릇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죠. 위작 판정을 받고 난 1년 뒤인 2008년 암스테르담의 렘브란트 연구소장 에르스트 판 데베터링에 의해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최고 4천만 달러, 약 466억 원의 가치를 가진 진품으로 최종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웬일이야. 이 작품이 위작의 누명을 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진품, 가품 구별에 큰 역할을 하는 서명 때문인데요. 상단에 적힌 RHL은 렘브란트가 23살에 단 1년 동안만 사용을 했었던 희귀한 서명으로요. 서체 분석을 통해 진품과 그 필체가 일치함이 밝혀졌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X선 투식 결과 그림 밑에 깔려있는 또 다른 그림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또 렘브란트의 붓자국과 윤곽선을 그리는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결국 진품이란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행히도 누명을 받게 된 웃는 렘브란트는 현재 미국 LA의 문화성지라 불리는 장폴 게땡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 이제 8위입니다. 하하! 자, 오늘 난리 났네. 역대 빌보드 핫 100 차트 통산 결과 무려 60주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팝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아나인데요. 자, 그녀가 평범한 아이돌에서 월드 파워 뮤지션으로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수많은 기록을 낳은 명곡 오브 명곡 바로 엄브렐라. 엄브렐라. 한 번 들으면 나도 옆 사람도 도미노처럼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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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마성의 월드 중독송인데요. 그런데 원래 이 노래의 주인은요. 리아나가 아닌 원조 팝의 요정 브리트니 스피어스. 와우, 아까워라. 당시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정규 5집 앨범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앨범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이 노래를 받게 되면서요. 결국 최종적으로 수록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저런. 그 후 운명의 여인 리아나를 만나서 완소 명곡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운명의 데스티니 우리나라 가요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EXID를 잇게 한 역주행송 위아래. 근데 우리는 하마터면요. 자꾸 아래로 흔들리는 너. 자, 이런 위아래를 들을 뻔했습니다. 위아래 작곡가는 흥사동 호랭이고요. 그가 밝힌 위아래 원래 주인은 바로 센 언니 제시였습니다. 실제 녹음에까지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 제시는. 그랬구나. 예, 같이 곡 작업에 참여했던 EXID의 멤버 엘리에게 추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덕에 숨은 보석 EXID는 데뷔 2년 만인 2014년 드디어 빛을 발하며 대한민국 대표 섹시 아이돌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EXID가 원래 위아래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내 정화랑 엘리랑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제 그 어떤 모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너무 우리도 잘 되고 싶은데 우울해요. 뭐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우를 사주면서 어떤 노래니 그때 딱 들려주는 거야, 위아래를.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노래가. 잘 될 거야. 야,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안 될 리가 있니? 고기 한 점 더 먹어. 힘내. 그리고 나서 두 주 뒤에 빵 역주행이 떠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진짜 놀랍잖아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그게 EXID 힘이 뭐 제 한우의 힘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놀랐다고. 근데 그 짤, 직캠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시선 모였다가 들어보니까 노래가 좋거든. 그렇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뿌듯했는데. 자,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짚고 이제 5위입니다. 나 이거 와, 진짜 이거는요. 다른 기사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보셔야 돼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의 명작들입니다. 아, 그러네. 바로 우리의 명작. 조선시대 천재 화백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 현존하는 동양 최고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통일시다시대 토지문서, 신라 민정문서.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보관돼 있다는 겁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총 71,422점. 많이 들어가 있다. 해외에 있는 전체 한국 문화재 중에 약 43%가 일본에 있다고 하죠. 이 일에 아주 크게 이바지한 일본의 문화재 약탈범 3인방이 있었으니 그 첫 번째 인물, 이런 얘기는 꼭 빠지지 않는 최악의 늘 등장하는 그 인물이죠.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후 사람을 시켜 개성일대 고려 고분을 도굴해 수많은 고려 청자를 빼돌렸습니다. 당시에 이에 자극을 받은 일본인들 사이에 고려 청자 수집 붐이 일었고요. 이때 수많은 고려 청자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려 청자가 약 2만 점 정도로 추정된다면 일본에는 3, 4만 점이 있을 것으로 훨씬 추정된다. 더 많네요. 훨씬 많죠.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 청자에 꽂힌 약탈범이었다면 가루베 지오는 백제 고분 도굴꾼이었습니다. 당시 공주 고보 교사로 재직하며 약 1000여 기의 백제 고분을 도굴, 거의 빗자루로 쓸어 담을 정도로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못지않은 문화재 약탈범 3인반 중에 1인, 바로 오구라 다케노스케입니다. 당시 그가 한국에서 수집해 반출해 나간 유물이 무려 1000여 점으로 고고 유물부터 도자기, 회화, 공예 등 장르도 아주 다양하고요. 금동 관모를 비롯한 8건은 일본 중요 문화재 지정, 견갑 형동기, 금동 팔각 당형사리기 등 31건은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됐을 만큼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들, 하루빨리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를 박수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지금도 각계각층에서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제 순위에 관계없이 이 기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진짜 잊지 말고 꼭 배워야 되고 그렇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나셨을 것 같아서 양심 있는 일본인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이우치 이사오, 기와 벽돌 수집가입니다, 이분이. 1987년에 우리의 옛 기와와 벽돌 1082점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우치 이사오의 이름이 붙은 전시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싶네요. 이런 게 좀 귀감이 돼야 될 텐데. 이 사람 정말 멋있다. 세상을 들때 놨다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 4위를 공개합니다. 복수의 화신, 시대의 위작가 톰 키팅. 생업을 위해 미술품 보존 처리사와 주택 외관 페인트공으로 투잡을 뛰던 톰 키팅. 그는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화가의 꿈을 고이 품고 있었는데요. 가난한 흙수저였던 그에게 미술계의 장벽은 넘사벽 그 자체였습니다. 배고픈 화가들, 화랑업계의 관행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는 악덕 판매가들에게 큰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위작 스캔들의 전모를 꾸밉니다. 마네, 마티스, 렘브란트, 드가, 밀레, 뭉크, 르누아르, 세잔, 고흐,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유명 화가들의 명작이 소름 끼치는 복붙급 위작 기술에 심지어 1970년대 초 영국 경매에 내놓은 위작과 수집가들에게 판 그림이 무려 2000여 점.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7년 톰 키팅은 결국 사기죄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톰 키팅은 양심 있는 위작범이다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톰 키팅은 자신의 위작 밑바탕에 백연으로 가짜라고 써놓는 등 보건가나 보존가들이 진짜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속속 남겨놨던 거죠. 그 이후에 톰 키팅은 TV 스타가 됐습니다. 그가 보유한 고도의 위작 제작 테크닉이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1982년에 위작 전문가 톰 키팅의 기법들이 시리즈물로 방영이 됐고요. 또 반고흐는 이렇게, 드가는 또 저렇게. 참 쉽죠? 이렇게 유명 작가들의 화풍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좋은 미술 선생님이 됐네.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 3위입니다. 브라보! 끝났어! 전 기자 화이팅. 오케이. 때는 30년 전 1986년 영국입니다.
5살짜리 꼬마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낡은 동전 하나를 받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그 꼬마는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4살짜리 아들에게 동전이 든 상자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이 한 가지 기억이 스쳐갑니다.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각종 희귀품을 모았던 수집 덕후였다는 사실이죠. 오호. 그래서 요거 팔면 뭐 반값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남자는 동전을 들고 감정사에게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죠. 아무것도 모르죠. 수십 년 전 방에 던져둔 이 동전의 반전. 이 동전은 25만 파운드입니다. 25만 파운드면 한화로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동전의 정체는요. 퀸 앤 비고 5 기니라는 명칭을 가진 보물이었습니다. 1702년 스페인과 벌인 비고만 해전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기념 금화인데 이게 세상에 20개밖에 없습니다. 단 20개밖에 없는 진짜 보물이었던 거고요. 이야, 대단하네. 그런데 제가 지금 동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밥 그릇도 허투루 보면 안 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1975년 전라남도 신안군 등도면 한 청년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섬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당에 어떤 개를 봤어요. 이상하게 그 개보다는 그 개 앞에 놓인 개밥 그릇에 자꾸 눈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 주인에게 개밥 그릇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때 개 주인이 대답해요. 어차피 3년이나 쪄서 바꿔줘야 돼. 그냥 가져가. 그래서 이 그릇을 공짜로 득템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러네. 이 청년은 이 개밥 그릇을 팔려고 내놓게 되는데요. 왜 팔어 그를? 이게 과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았다는 거지. 5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 한 300만 원? 이게 1970년대에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1,200만 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천이에요. 근데 이 개밥 그릇이 경매 시장에서 2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강남 아파트 23채 값입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10억이라고 치고 23채니까 230억 원에 팔린 그 정도지, 거예요. 요즘으로 네. 치면. 아니, 뭐길래 그게. 실제 발굴 기간만 8년. 문화재 개수가 23,502점. 바로 1975년에 발견된 신안 해저선에서 나온 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신안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한 전썰이라고 합니다. 썰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 썰이야, 뭐야? 썰? 썰이야? 에이. 방송은 되게 잘 돼서 우리가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게 신라시대의 툭이었다. 야, 그 비유가 진짜 적당하다. 돌아버리는 거야. 둔산지는 중국이요. 수입원은 대구, 동구, 둔산노인데 네. 이게 알고 보니 신라시대 툭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와닿으시죠? 네. 자, 이제 1위와 19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헤드라인부터 한번 공개를 할까요?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장성과 에펠탑 속 숨겨진 1%의 비밀. 우는 아이 그림의 비밀. 정말 알고 싶지 않아요? 이리기사에 도대체 굉장히 뭔 궁금해요. 비밀이 있을까? 이 두 나라를 대표하는 그 건축물 아닙니까? 이거 얘기 안 하고 내가 집에 가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네. 기자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기사 알려드리죠. 알겠습니다. 기원전 220년 아이고. 진시황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기 시작한 저 만리장성은 그 길이만 무려 약 7,000km. 이 만리장성의 최대 미스터리. 일일이 사람 손으로 쌓은 성벽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느냐는 거죠. 2005년 만리장성을 보수하던 노동자들은 벽돌에 붙어있는 한 접착 물질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무리 빡빡 손으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자 중국 시안성의 문화유적 보존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물질의 정체가 뭐냐? 뭐예요? 바풀입니다. 바풀입니다. 에이 뭐 말도 안 돼. 이거 바풀. 진짜? 자, 이 바풀이 말이죠. 중국인들이 통상 아침 식사로 먹는 쌀죽과 똑같은 성분으로 밝혀진 겁니다. 중국의 과학자 장빈젠 교수의 연구팀이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전분에 포함되는 다당류인 아밀로펙틴이 건축물의 강도를 높인 주성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석회와 모래만 혼합한 일반 반죽과 찹쌀까지 넣은 반죽을 비교한 결과 이 찹쌀을 섞은 반죽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났다는 게 증명됐다고 합니다. 진짜. 과학적으로. 자, 세계의 랜드마크, 그 반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더불어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의 2대 걸작,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바로 에펠탑이죠. 이 에펠탑은 프랑스가 자신들의 건축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기념 명목으로 짓게 된 겁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건설되기 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에펠탑에는 정말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 정도 높이의 철탑을 지을 수 있는 사다리는 물론이고 변변한 장비가 없었겠죠. 고민이 많던 에펠은 쇼킹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고공에서 활동이 가능한 고계단원을 인부로 부르겠다는 거죠. 그리하여 전국에서 약 300여 명의 고계단원들이 동원 투입됐다고 하고요. 이 고계단 인부들은 뜨거운 여름이면 철이 팽창해서 더 높아진 탑 끝을 조립하기 위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냐고요. 아, 진짜 더웠겠네. 겨울이면 꽁꽁 언 철물 골조에 살갗이 달라붙는 등 이 상상 초월급 부상 톤이 더해져 지금의 에펠탑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순위가 짐작이 가냐. 자, 지금부터 확정 1위 후보 기사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80년대경 영국에서 약 5만 점 이상 판매됐을 정도로 인기 있었던 우는 소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그림에 얽힐 숨겨진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브루노 아마디오는 스페인에서 그림 엽서를 그리는 화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1979년 7월 어느 날 아마디오의 눈앞에 울고 있는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를 달래고 있던 아마디오에게 한 신부가 다가와 이상한 말을 전하는데요. 저 소녀는 집에 불이 나서 부모를 잃었고 그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됐어. 아이고. 그리고 저 아이가 거쳐간 집마다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부디 조심하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마디오는 신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는데요. 집에 도착해서도 울기만 하는 아이를 보며 아마디오는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날부터 아마디오는 우는 소년을 주제로 수많은 작품을 그려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마디오는 집을 덮친 화마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에 타 잿더미가 된 화실 건물과는 달리 그동안 아마디오가 그렸던 우는 소년 그림들은 그림 하나 없이 멀쩡했기 때문이죠. 무서워라.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아마디오도 우는 소년 그림들을 전부 팔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 후인 1984년부터 영국 각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화재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옥스퍼드 주택 화재, 우는 소년 그림만 멀쩡해. 화재로 전소된 피자 가게에 여전히 걸려있는 우는 소년 그림. 무서워. 불에 탄 그림들 사이 유일하게 보존된 그림의 저주. 이렇게 영국 각지에서 발생한 약 40여 건의 화재 장소에는 항상 우는 소년의 그림이 온전한 채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뭐야. 뭐야. 계속되는 화재와 그림 속 아이들 사이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저주가 얽혀 있지는 않을까요? 프리한 19 코너 속의 코너 진실 혹은 거짓. 나 마음이 다음 놓여.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Coming soon. 거짓! 자, 그러면은 월간 미술 편집부의 임승희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1위 기사는 뭔가요? 1위는요. 저가 애플 작품 공개는 8% 비밀입니다. 그렇지! 역시 과학이 썰을 이기는 겁니다. 네, 그냥 계속 웃으세요. 1위로 꼽으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일단 과학의 승리고요. 네. 바풀이라는 건 일상의 소소한 부분인데 이런 작은 쌀이 모여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지 이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임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특종,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10위를 공개합니다. 미국 가장 가난한 도시의 부자 공무원. 미국의 벨이라는 도시 아십니까? 벨이요? 네. 저기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주도 아닙니까? 서부네, 서부. 그렇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도시 벨. 주민의 6명 중에 1명이 빈곤에 허덕일 정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로 꼽혔고요. 당시 미국 1인당 평균 소득이 약 4만 8천 달러인데 만에 2만 4,800달러, 한화로 약 2,9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절반 수준인 거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2010년 미국의 유명 시사주간지의 폭로. 벨시의 공무원들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때 모든 기사에서 대통령 연봉에 비교를 했는데 어머나. 벨시의 행정 담당관인 로버트 리조의 연봉은 약 80만 달러,
약 9억 원 연봉이? 연봉이.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 연봉의 무려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요. 행정 담당관의 비서의 연봉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 캘리포니아 주정부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총 8명이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연봉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 좀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검은 이익을 위해 진작에 법을 손본 건데요. 헤헤. 이들의 어마어마한 연봉이 폭로되기 5년 전인 2005년 고위 공무원들의 급여 제한선을 두지 않도록 특별 선거를 실시했고요. 위에가 상한선이 없구나. 그렇죠. 연봉 인상에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밀했냐면 다른 나라에 이민 간 사람부터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의 이름까지 유권자 이름에 기재. 그렇게 부정투표로 해마다 연봉을 마구마구 인상한 거죠. 아휴. 또 시민들 세금 고지서까지 조작해 횡령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모에 가담한 고위 공무원들의 반응은 오히려 적반하장. 폭동 일어날 판이야 지금.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벨시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책정한 고액은 상식에서 벗어난 수준입니다. 라며 고액 임금을 받은 공무원 8명을 법원에 제소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한 공무원들의 횡령 스캔들.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9위 공개합니다. 한 여성을 파멸로 본 마녀 살인. 2006년 11월 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이란 사회 전체는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 동영상은 바로 성관계 동영상. 어머 이란에서? 사실 이거 여성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가장 그쵸.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저 사회에서 여성 피해자의 이 동영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이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배우 에브라히미. 당시 25살이었던 에브라히미는 TV 드라마 나르게스에 출연하며 이력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외모가 흡사해 의심을 받게 되면서 배우, 아니 한 여성으로서의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 동영상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여성의 명예를 짓밟으려는 부당하고 비열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란 정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심지어 한 정치인은 에브라이미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 뭐 자기 여도 왜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네. 이란 정부는 에브라히미가 언론과 접촉할 수 없도록 막았고요. 아예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자 자살설까지 돌았을 정도로. 어떡해. 진짜 너무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출시킨 사람을 잡아야지 왜 피해자입니다. 저 사람 피해자라 저 보호를 해줘야지 왜 그 너지 답정너로 자꾸 몰아붙이고. 그래서 동영상 유출 사건은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유출한 범인은 뭐 잡았습니까? 자, 2006년 12월 동영상과 관련된 인물 8명을 체포했는데요. 네. 한 남자가 자신의 약혼 영화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 든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서 미쳤나봐. 이란 전역에 유출이 된 거라고 합니다. 무슨 마녀 사냥도 이런 마녀 사냥이가 있냐? 그렇습니다. 이미 에브라히미는 이란에서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 뒤였고요. 아휴. 결국 프랑스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8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불량 모모 스캔들. 백신 파동으로 패닉에 빠진 소비자. 어린이를 위한 잘못된 백신에 분개한 중국. 지난 2018년 7월 중국 최악의 백신 사고, 의료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중국 지린성 창춘시의 C제약회사에서 파상풍 등을 예방하는 영유아용 DPT 백신의 생산 날짜를 허위로 표시. 심지어 품질 미달의 원료를 백신 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오래된 엉터리를 준 거죠. 오래된 엉터리. 예. 엉망진창인 건데 이게 사실 DPT 백신은 아이들한테 꼭 맞아야 되는 그런 필수 예방 접종 항목이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건강해지려고 만든 주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다니.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았다라며 국민들은 분노했고요. 그래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사 이후 344만 위안,
한화로 약 5억 7,4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신을 맞은 한 아이가 심지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 일로 중국을 덮친 백신 포비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요. 결국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이번 사건은 도덕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경유착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그 이후로 C제약회사가 2017년 한 해에만 한화로 약 97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고작 약 5억 7,480만 원만 부과한 것. 그리고 실제로 2017년에 중국 질병통제센터의 직원이 뇌물을 받은 일까지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2018년 10월 C제약회사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게 사실 벌금 액수 이게 진짜 무의미해요. 애가 아프고 애가 혹시라도 정말 잘못되면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게 된대. 그래야 맞아요.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지. 국가와 제약회사 모두 눈앞의 검은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유럽을 아프게 한 병든 소 스캔들. 2019년 1월 폴란드의 한 뉴스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해 유럽 전역이 공포에 빠졌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죠. 저거 지금 소주, 소. 뭐 하는 거야? 소입니다. 왜 저래 왜 저래? 지금 끌려가네. 뭐야. 아우. 이게 왜 이래? 오. 폴란드 중부의 한 도축장인데요. 이 소는 종양이 있지만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도려냈으니까. 예. 아픈 소를 왜 도축장으로 데려가요? 여기 도축된 고기를 보면 동그랗게 오려낸 자국이 보이시죠? 저기. 저기 종양이 있던 분. 도려냈네. 어유. 저 까맣게 된 거 봐. 와. 종양을 도려낸 흔적들인데요. 그런데 병든 소를 도축한 직원들은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먹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잘라냈으니까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도축장에서는 이렇게 수년 동안 병든 소를 불법으로 도축했다고 합니다. 그 수년 동안 그 사람들이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죠. 아니 이게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 무슨 짓입니까 저게 진짜. 도축할 때 은밀히 심야 시간에 이루어졌고요. 놀랬구나. 일부 수의사들은 참여한다고 해도 검사도 대충 하고 날림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내 최대 소고기 생산국으로 연 56만 톤을 생산해 이 중에 8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팔려나간 거죠. 결국 유럽연합은 지난 2월부터 이거겠지. 폴란드산 소고기 수입 감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는 사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낙농업 발달된 나라고. 근데 이 정말 소수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전체가 의심받고 누구한테 피해가 손해가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전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건인 거죠.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6위 공개합니다. 노벨 문학상 취소시킨 세계 스캔들. 자, 지난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화제인데 왜 그랬죠? 몰수됐나? 아니 원래 한 명씩 다 수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01년부터 매년 12월 10일이 되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죠. 그렇죠. 자, 그리고 노벨 문학상은 매년 10월 한림원의 종신위원 18명이 투표를 통해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는데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이후로 70년 만에 노벨 문학상을 취소시킨 세계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와, 이게 무슨 스캔들이길래 노벨상까지 취소를? 자,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거셌던 2017년 11월 스웨덴 한림원의 중심위원 중 한 명인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의 남편이자 저명한 사진작가 장 클로드 아르노를 향해 18명의 여성이 성희롱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어머. 자, 여성들의 주장을 모아보면 아르노 작가가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21년간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오래됐다. 자, 그를 고발한 여성 중 한 명인 스웨덴의 저술가 앨리스 칼스는 제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며 몸에 손을 댔어요. 전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심지어는 노벨상 연회 때에도 더러운 손길을 그녀를 향해 뻗쳤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화가 나죠. 노벨상 연회에서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겁을 상실한 겁니다. 눈이 뒤집혔나 봐.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추악한 짓을 한 이유. 할리먼의 종신위원인 아내 덕분에 할리먼의 위원들과 두터운 인맥을 쌓으면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르노 작가는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부인. 그런데 때마침 이 성 스캔들과 더불어 아르노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을 7차례나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겹쳐 사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그런데 할리먼의 사라 다니우스 사무총장은 이 사건을 조용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네요. 그러자 이에 화가 난 노벨문학상 선정 종신위원 중 6명이 줄줄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결국 정석수가 부족해 노벨문학상이 취소가 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야. 자, 그럼 이 모든 파문의 시작인 아르노 작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네. 한 명의 여성이 고발한 성폭행 혐의만 인정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5일 공개합니다. (1953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로열 칭호를 받으며 영연방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화기관으로 우뚝 선 캐나다 알 발레 스쿨. 오디션도 굉장히 치열하고 만약 자녀가 발레 스쿨에 합격만 하면 온 가족이 위니펙 지역으로 이사를 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이 명망 높은 발레 스쿨이 집단 소송을 당해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저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특히나 로열이 붙은 왜? 권위 있는. 네. 1990년 초에 발레 스쿨에 다녔던 사라 두셋과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로 알 발레 스쿨과 함께 교사였던 브루스 몽크를 고소했습니다. 그는 10대 어린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촬영해준다며 특별히 너만 찍어줄게. 내 사무실로 혼자 와. 속옷 끈이 내 이쁜 목선을 가리고 있구만. 하약을 벗어보는 건 어때? 아, 추악하네요. 추악합니다.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럼요. 미성년자죠.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자 제자들의 세미 누드를 촬영하면서 추악한 검은 손을 뻗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만행은 1987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30년간 이어져 왔다는데요. 교사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사죠.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저런 추악한 짓을 했는데 이게 또 오랫동안 안 밝혀지고 남아있어. 그 이유는 자신들이 거부하고 문제 제기를 해 자칫 눈 밖에 날 경우 그치. 자신의 앞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왜냐면 저 친구들은 자기 모든 인생을 다 여기다 걸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리고 그죠? 어리고 무섭고 하니까. 당장 이것만 견뎌내면은 어떻게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후 이 사건은 30년간 계속된 파문으로 흔들리는 캐나다 발레계라는 기사로 캐나다인들은 대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렴치한 교사 몽크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2번 상처를 받게 됐는데 캐나다에서 아동학대 이미지에 대한 법을 시행한 1993년 그 이전에 일어난 일로 교사 몽크의 행위가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다며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아, 정말? 거기에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보라며 또다시 끔찍한 상처를 안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힘들게 털어놨는데 이거 다시 얘기해보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 2차 가해잖아요, 이게. 결국 피해자들은 2018년 몽크와 발레 스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무려 60여 명이 함께 집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잘했다. 알 발레 스쿨은 교사 몽크를 해고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소송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데요. 캐나다 발레계의 자존심이 더 바닥으로 추락하기 전에 명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가보겠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주시고. 정말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인신매매 성노예로 소문까지 자해. 어마어마하다. 심지어 엠마 왓슨과 켈리 클락슨을 노렸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들 같은 얘기 느낌이 캔들러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4위를 공개합니다.
SF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가상의 조직 제다이. 은하계를 지키는 평화의 수호자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2013년 호주에서 영화 속 제다이와는 정반대로 평화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일명 제다이 위원회 스캔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성범죄 스캔들로 호주 육군에서 일부 군인들이 자신의 성관계 장면과 상대 여성을 불법 촬영해 이메일로 공유를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진짜 나쁘다. 제다이 위원회 회원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모임은 약 17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고요. 이 중 3명이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촬영물과 함께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친애하는 제다이 회원님들께 후방주의, 뒤에 아무도 없을 때 이메일을 열어보시오. 이런 가증스러운 설명과 함께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가슴 크기 평가에 성관계 만족도 등급까지 매겼고요. 파렴치하죠. 자, 이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인 건 이 제다이 위원회 회원들은 동료 군인들 약 172명에게 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더럽다. 이에 당시 호주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데이비드 모리스는 군 동료의 품위를 해치고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추방할 것입니다. 라며 스캔들 진상조사에 철저히 나설 것을 천명했는데요. 아,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스캔들이 어떻게 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자, 그 과정은요. 더 뒷목을 잡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2011년 호주에서 무료 전화 앱 스카이피 스캔들이 있었는데 남자 상한생도가 상대방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버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호주 육군에서 군대 내 성범죄를 자체 조사했는데 이때 제다이 위원회 성범죄 스캔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였죠. 같이 떠오른 거구나. 이 사건이 없었으면 덮였을 수도 있는. 그러네. 그런데 더 분노할 일은 이 성 스캔들 이후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제다이 위원회 멤버 중 한 명만이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혐의로 집행유예 15개월이 선고됐고요. 그 외 가담자들은 경고 조치나 성희롱 상담 등의 처벌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죠. 처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네. 처벌을 안 내렸네요, 그냥. 가장 걱정되는 건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 이 동영상이 공개된 여성들의 피해. 이거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던 겁니다. 호주 육군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은 추악한 성 스캔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2018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남자의 체포 소식. 16,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자기개발 컨설팅 회사의 대표 키스 라니에르였는데요. 그는 1998년 미국 뉴욕의 회사 넥시움을 설립. 겉으로 보기엔 자기개발 강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였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추악함 그 자체. 불법 다단계 회사로 무려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강의를 강매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수장 이 키스는 스스로를 정신적 인도자,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천재로 지칭. 당신의 영혼이 상처받았네요. 나를 믿나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악랄하게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척하며 연약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 그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키스는 제 유일한 구원자이자 신이에요 라며 그를 철석같이 믿고 의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낸 키스는 자신을 믿는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엄청나다. 자, 그리고 정말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끔찍한 만행에 미드 스몰빌에서 젊은 슈퍼맨의 친구로 활약한 앨리스 맥과 시급비의 상속녀 클레어 브론프먼이 앞장섰다는 건데요. 배우 앨리스는 넥시움 내 성노예 집단, 그러니까 순종하는 여성 동료라는 뜻의 라틴어 약자를 딴 DOS의 마스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왜? 그녀는 우리 함께 키스님께 특별 멘토링 수업을 받아요. 당신에게만 깨달음을 줄게요. 이렇게 감언 이설로 신입회원 여성들을 꿰어내 수장 키스에게 성노예로 바쳤고요. 왜? 그뿐만 아니라 소문에 의하면 엠마 왓슨과 켈리 클락슨을 노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여자끼리 왜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DOS 회원 여성들에게 마치 특별 의식처럼 수장의 이름, 키스의 이니셜을 몸에 새기는 고문까지 자행. 또 이 과정을 모두 촬영했고요. 그리고 수장 키스의 열성 추종자로 활동한 유명 주류회사의 상속녀 클레어는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자금 세탁, 이진 매매 등에 앞장섰고요. 그 검은 돈으로 수장 키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완전 미친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 이해가 가지 않죠. 자, 이들의 추악한 만행은 수장인 키스가 멕시코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2019년 5월 이 추악한 스캔들의 중심인 수장 키스는 성매매, 미성년자 성폭행, 돈 세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 그리고 그의 악행에 앞장선 앨리스와 클레어도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저 오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 만나보시죠. 2019년 5월 1일 영국에서 전해진 충격 뉴스. 1970년대에서 80년대 영국에서 발생한 수혈 감염 스캔들을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완전 옛날 일인데 이걸 뭐하러 또 다시 조사를 하는 거죠? 뭐 무려 30에서 40년 전 그러게요. 일이죠. 1970년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혈우병 치료제 팩터 8을 수입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혈우병 환자가 경미한 사고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때 검사 결과 HIV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뒤이어 영국 전역의 혈우병 환자 중 약 2만 5천여 명이 에이즈의 원인으로 지목된 HIV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중 무려 2,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저 시대에는 치료법도 더 없었잖아요. 저 시대는 죽음 선고죠. 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팩터 8 때문이었습니다. 팩터 8을 제조할 때 사람의 혈액 속 혈장을 채취해서 제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혈액 제공자들 중에 약물 중독자, HIV 바이러스 보균자 등이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야, 어마어마하다. 저거 어떻게 한꺼번에 저렇게 처리를 해요? 철저히 격리를 시켜야지. 심지어 영국 한 유력지의 보도에 따르면 1983년경에 팩터 8에서 위험성이 발견됐지만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에서는 계속해서 혈우병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 1986년에 혈우병 환자 마틴 비어드가 팩터 8을 투약한 뒤 HIV 바이러스 감염이 됐는데 이를 보건당국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왜 은폐를 한 거죠, 그러면? 쉬쉬한 거네. 사실 이게 사건을 더 키우고 환자들을 더 고통받게 하는 거고 빨리 정정을 했으면 제2, 제3의 또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난 2017년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수혈 감염 스캔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조사팀을 만든 뒤 당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발표. 그리고 2019년 4월 30일부터 런던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로부터 증언 수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2019년 2월 풍천병력 같은 악재가 일어났습니다. 자, 중국 질병통제센터의 보고에서 중국 혈액 제제 2위 업체인 S제약회사에서 백혈병, 간염 등 면역결핍 치료를 위해 만든 정맥주사용 면역 글로불린에서 HIV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밝힌 건데요. 중국이 또 한 번 공포에 휩싸였겠네요. 아까 이제 아이 예방접종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한번 돌면 수혈 받을 수 있겠냐고요. 못 가죠, 찝찝해서. 그런데요, 현재까지 면역 글로불린이 어떤 경위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면역 글로불린의 원료가 사람의 혈액이라서요. 이 또한 에이즈 감염 환자의 혈액이 함께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이미 문제가 발견된 면역 글로불린이 작년 10월 상하이 식약국의 허가를 받은 뒤 무려 12,000여 명이 생산, 유통이 됐다는 겁니다. 유통이 됐대요, 이미. 이미 시중에 돌고 있는 거죠. 에이즈 감염 항체 스캔들이 발생하자 중국인들은요. 한 달 전에 아이가 투여를 받았는데 너무 불안해요. 이번 일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하이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제주시 3단계의 비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면역 글로불린에서 HIV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사람들은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런 말까지 해서 오히려 더 신뢰를 못하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미 나왔는데 뭘 그럴 수가 없다는 소리를 뭐하러 해. 말도 안 되는 얘기구만. 자,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기 전에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고 안전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김태일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총평 전해주시죠. 고삐 풀린 망아지의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누리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성역 없는 감지와 비리 수사가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위 기사와 선정 이유를 발표해 주시죠.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 1위는 40년 만에 진실 찾기에 나선 영국 수혈 감염 스캔들입니다. 그래요. 너무 애꿎은 피해자들이 많았어요. 40년 가까이 지난 사건임에도 재조사까지 들어간다는 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역의 이 감염 사태를 풀어나가는데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책임 있는 자세. 자, 우리 뉴스파인더의 김태일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